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 사실은 어제 새벽 1시에 잠이 들었는데 지금 시각이 4시 40분이네. 4시에 눈이 떠졌다. 3시간을 잔 셈인데 요즘 계속 올 들어서 콧물에도 코가 차고 하면서 2시간 이상을 자기가 힘든 것 같다. 토막잠을 자기도 하고 2시간 또는 1시간 반 자면은 일어나고, 그래서 잠이 다시 들 때도 있고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올 때가 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다 합쳐봐야 4시간 내지 5시간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작년 10월달 이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적어도 작년에는 잠을 가래가 차더라도 중간에 또 깨더라도 가래를 뱉고 6시간 정도는 잘 수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정세가 심해지면서 잘해야 4시간 5시간 다 합쳐봐야 그 정도 이상을 자지를 못한다. 또 그리고 잠과 더불어서 증세가 아주 심해진 걸 느끼는 게, 내가 내 아들 때문에 차를 운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일주일에 한두 번 있는데, 운전하는 거리가 약 50분 정도, 왕복하면은 1시간 40분 정도를 거리를 운전을 해야 된다. 하이웨이로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이웨이를 벗어나서 약간 천천히 갈 수 있는 길을 택해서 운전하는데도 운전하는 동안에 가래가 엄청 심해서 차를 멈춰야 되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있다. 거의 목이 막 막히는 정도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진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기는 것이다. 어저께만 해도 아주 가까운 거리 10분 거리를 교회를 갔다 오면서 아들과 차를 태우고 갔다 오면서도 잠깐 멈춰야 됐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 가까운 길을 가면서도 멈춰야 하는 경우는 증세를 설명하기는 나도 묘사하기가 힘들고, 일단은 가래가 계속 나와서 뱉는 데 힘이 너무 많이 들고 숨 쉬는 게 확 막혀버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더 내가 점점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는지 더 악화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자료들이, 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설교 시간에 30분 기준으로 해서 전에는 화장실을 한 번, 2번 정도 가서 가래를 크게 소리를 내서 뱉어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거의 설교 시간에 앉아 있기가 불편할 정도다. 요즘에는 아예 밖에 서서 설교를 듣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가래를 얼마나 뱉는지 항상 컵을 준비해서 기록을 해놓는데, 가래량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많이 증가된 것 같진 않다. 다만 그 끈적거림이나 전에는 소리를 안 내고도 이렇게 살살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뱉어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많이 힘들어졌고 거의 소리를 내서 다른 사람들의 상관하든 말든지 뱉어야 되는
안 그러면 바로 질식 상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들어진 거를 느낄 수 있다. 이게 거의 6년에서 8년에 걸쳐서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증상이 시작된 것을 돌이켜 보면은 항생제하고 관련이 많이 돼 있는 것 같다. 항생제 남용. 왜냐하면은 첫 번째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내가 대수술을 90년대에 했던 적이 있고 교통사고로, 그리고 또 거의 8년 전에 축농증 심한 그런 것들로 2년 동안 항생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고 했었다. 그런데 나에게는 또 그 다른 피부의 알러지 증상도 사실은 있는데 90년대 그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체질의 변화로 피부에 어떤 작용이 생기게 되었냐면은 피부에 자극을 살짝 주면 그게 그 자극받은 쪽으로 쭉 금방 색깔이 밝게 변하면서 부풀어 오른다 피부가. 그거를 무슨 무슨 증상이라고 하긴 하던데 영어로는 하이브 HIV라는 말을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무슨 어쨌든 알러지 증상 중에 피부 반응 중에 이것도 고생하는 사람이 사실 많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마치 피부에 그림을 그린다 뭐 그런 증상이라고 해서 그림하고 상관 있는 어떤 한자말을 써서 피부병을 묘사를 하던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난다. 그것도 사실 계속 있어 왔다. 근데 그거는 나한테는 큰 불편을 끼치지 않았으므로 뭐 생명까지 뭐 그런 거 상관할 바도 아니고, 그래서 그 증상은 그 신기하다고만 하고 거의 무시해 왔었는데 사실은 이 증상으로도 거의 아주 특히나 여성들은 힘든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도. 그런데 이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경우에는 항생제 장기적인 복용하고도 상관이 있었던 것 같다. 아니면 대수술 같은 경우. 그런데 궁금한 거는 아무리 대수술을 많이 받은 사람도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는 궁금하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요즘에 또 알러지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수잔 베넷이라는 의사인데 한국계 아줌마다. 이게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알러지를 심하게 겪어가지고 평범 다른 저기 알러지 의사는 아니었는데 결국엔 알러지 의사가 돼버린 그런 엄마인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챕터에서도 얘기하는 게 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 알러지 쪽, 특히나 현대 의학 쪽에서 요즘에 화두가 거의 유산균 쪽으로 모아지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말하자면 프로바이오틱스나 그 다음에 gut flora, 말하자면 장에 살고 있는 대장균 환경들이나 대장균 종류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건강 이론에서 거의 그게 건강의 기본이나 건강의 기초인 것처럼 그렇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아줌마도 수잔 버넷이라는 그 한국계 이 아줌마 알러지
아주 유명한 알러지스트인가 본데, 어, 이 사람도 이제 알러지의 근원을 리키 것이라고 챕터 1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리키 것이라는 게 뭐냐면 특히나 소장의 그 피부 안쪽 피부를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세포 벽들이 있는데 그게 샌다는 뜻이다. 리키 것이라는 거. 샌은 장이라는 뜻인데 장이 샌다. 그러니까 그 세포 그 안쪽에 그 장벽이 있는데 장벽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파괴되게 되면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이 이게 피로 이렇게 곧바로 나가지 못하도록 장벽이 보호를 하고 그 흡수된 영양분들만 피로 이렇게 보내져야 되는데 장벽이 파괴가 돼 버리면은 장벽이 쇠괴돼서 음식물 찌꺼기나 그 그것 장의 그 나쁜 독소들이 곧바로 피로 운반되게 돼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몸의 면역 체계가 거기에 대한 알러지를 일으키고 간이나 그거를 또 피를 청소해야 되는 간이 엄청난 큰 부담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알러지가 계속 증폭된다는 그런 이론이다. 그래서 어, 그래서 요즘에 만병의 근원은 그 새는 장, 리키 컷 장벽이 무슨 이유라든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오토 면역계로 이제 콜라이터스 병이라든지 장 쪽에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치병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사와 변비를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 장에 문제가 있어서 거의 죽을 수도 있는 병들인데 이런 것들도 오토임뮨 말하자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르고 있고 불치병이다. 근데 알러지도 사실은 결국에는 그 장의 그 문제로서 생긴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선은 그 새는 장이 새는 것을 그러면은 그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이론들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영양 뉴트리션 쪽이나 한그 그 중의학 쪽 그러니까 내추럴 자연요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고 정통 양약계에서는 그냥 그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모른다 그쪽에 대해서 그냥 그런 입장인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 분자나 그런 파티클이 찌꺼기들이 장벽을 통해서 어떻게 그 흡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잘 규명이 안 되는 모양이다 아직은. 그래서 어, 정통 양약 쪽 의사들은 그거를 그냥 아직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입장인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단히 일리가 있는 이론인 거는 맞는 얘기고 그래서 요즘에 자꾸 유산균 좋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론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이게 사실은 나한테도 사실 개인적으로 대단히 일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경험도 그렇고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보면은 나처럼 후비루 포스트 네이절 드립이라고 목 뒤로 흐르는 이 가래 항상 흐르는 가래 이게 시작된 경우들을 많은 경우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충농증으로 고생을 노란 코 이런 걸로 고생을 해서 항상 이제 계속 복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충농증의 장기적인 그 만성적인 그런 것으로 인한 그런 후비루 증세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거를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장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들이 다 항생제로 의해서 죽어서 장의 벽이
그게 파괴가 되어서 이제 곧바로 음식 찌꺼기나 그 피로 바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러지도 생기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를 코에다가 적용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코에다가 적용해 보면은 코에 축농증이나 여러 가지 뭐 비염 문제로 인해서 코에 자꾸 인플라메이션 감염이 생기게 되면은 코에서 우리가 호흡할 때 여러 가지 꽃가루 이런 것들이 코 점막을 파괴된 점막을 통해서 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코 안으로 꽃가루나 이런 것들이 호흡에서 먼지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가면 알러지 증상이 유발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의 점막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장의 벽이 파괴된 것처럼 코의 그 보호해야 될 점막이 파괴돼서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코의 점막이 파괴됐다는 것은 그 코 안에 있는 그 좋은 유산균들이 있는데, 박테리아들이 있는데, 좋은 박테리아들이 있는데, 그런 좋은 박테리아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축농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생제 그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면은 코의 점막이 더 계속 안 좋아지는, 그래서 코 안에서도 좋은 박테리아들이 다 사라져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첫 번째에서도 항생제 중에 좋은 박테리아 중에 락토스 사케이라는 게 SAKEI라는 이런 박테리아가 코 안에 좋은 역할을 하면서 살면은 비염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김치 안에 이런 좋은 박테리아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인터넷에 어떤 사람들은 구글에서 쳐보면은 락토스 사케이 SAKEI라고 구글에서 키워드를 써서 쳐보면은, 그리고 김치를 또 키워드로 쳐보면은 코에다가 직접 그런 김치 국물들을 면봉으로 이렇게 발라보는 실험을 계속해서 그게 축농증이 나아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런데 아직은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이 락토스 사케이라는 유산균을 함유해서 파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 시중에. 그러나 한국에서 그게 어떤 회사에서 지금 락토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가격은 엄청 비싼데 설탕과 야쿠르트와 그 사케이라는 거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인데, 효과는 검증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지금 유일하게 시판되는 그 락토스 사케이라는 그거를 함유한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락토스가 유일하다. 다만 그런데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는 복용을 장기적으로 일단은 적어도 한 달 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장에 이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잘 자라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주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일단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설사가 있는 사람들은 설사가 줄어들고 변이 확실히 달라지는 효과는 볼 수 있다. 다만 이게 알러지까지 향상시켜 주는 데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아직은 증명된 게 없다. 다만 가끔 알러지 증상이 나았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요법으로.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나도 지금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있는데, 한 달 이상을 먹었는데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산균들이
그 소스들이 만들어내는 소스들이 우유 제품, 유제품에서 뽑아내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채소들에서 뽑아낸 유산균들도 또 있다. 말하자면 청국장이나 이런 데서 뽑아낸 것들은 이제 채소에 기반한 콩이나 이런 거에 기반한 것이고, 치즈, 우유를 발효시켜서 배양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은 이제 동물성 유산균에 속하는데,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원래 그 장에 살고 있는 유산균의 종류도 또 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동물성 우유에 기반한 그런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뭐 향상이 되는 걸 느껴보지 못했었다. 그래서 시중에서 지금은 그 유산균 종류가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제품을 지금 계속 한 달 이상, 아직 한 달까지는 안 됐는데 먹어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설사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몸으로 느끼는 변화는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유산균 제품들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그 약품뿐만 아니라 식품들도 발효식품들을 일단은 많이 먹으라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알러지 약들에 대한 것들인데, 지난 6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의사를 갈 때마다 의사들이 주는 약들이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안티히스타민 계열이나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계 그 코에다 뿌리는 스프레이 이런 것들을 줬었는데, 그런 것들을 시도할 때마다 사실 증세가 별로 좋아진 적은 없었어. 그냥 뭐 일주일 정도 해보다가 대부분 다 그만뒀던 경우가 많았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거를 안 써도 그냥 힘들어도 견딜만은 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아주 너무나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약을 다시 안 써볼 수가 없는데, 그런 약들 중에 내가 여러 가지를 먹어본 것들은 클라리텐, 뭐 뮤시넥스, 그 다음에 저텍, 이런 안티히스타민 계열들을 계속 어쨌든 간에 힘들 때마다 먹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어쨌든 너무나 내가 힘들고 데스퍼리트 하기 때문에 먹기는 먹는데 효과가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코에다 뿌리는 이제 네이저 코트라는 NASA CRT라는 이런 스프레이들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의사의 처방 없이도 시중에서 구할 수가 있어서 이제 사다가 뿌려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그런 계통 중에 스테로이드 계통 중에 코에다 뿌리는 것들이 하나가 또 아주 유명한 것이 플로네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번 달부터 또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하는 게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것도 전에 의사가 처방해서 써본 적이 있었는데 효과는 없었던 건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네이저 코트나 이런 것들이 스테로이드 계통이 그러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건 없건 간에 호흡하는데 좀 편하게만 해주면은 그나마 쓰겠는데, 쓰더라도 문제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그저께만 하더라도 현용이를 픽업하러 운전하러 가다가 20분 정도에 너무 힘들어졌다. 그래서 차를 멈추고 숨도 안 쉬어지고 현기증도 나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약을 모두 시도를 해봤는데 저택 약도 먹어보고 그 네이저 코트도 써보고 했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다. 정말 그냥 더 힘들어지기만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도한 게 사과를 씹어 먹거나 생강을 씹어 먹는 방법이 그냥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지금까지 느낀 것 중에 가장 나한테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들은 사과를 씹어 먹는 것들이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갈 때마다 항상 사과를 두세 개를 준비해서 다니고 있다. 그래서 사과와 생강을 그냥, 생강차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생강을 아예 씹는 것이다. 그래서 생강의 그 국물만 쪽쪽 씹어가지고 빨아서 이제 목으로 넘기는 것인데, 그 남은 그 건더기들은 그냥 뱉어낸다. 왜냐면 아주 삼킬 때 불편하다. 그것까지 삼킬 때는 생강은 그 생강과 사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사과는 계속 씹어가지고 목으로 넘길 때 가래와 같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생강의 경우는 씹은 그 액체 국물은 도움이 되는데 그 건더기 찌꺼기들은 삼키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그냥 뱉어낸다. 근데 일단은 생강하고 사과가 그나마 목을 약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고, 사과를 씹으면은 진정해주는, 그러니까 목을 좀 진정해준다고 할까. 그래서 마음도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것, 그러니까 뭐 안티히스타민이나 그런 약으로도 안 될 때 결국에는 사과에 기대를 기대게 된다. 근데 이제 이 안티히스타민이나 이런 것들도 처음 했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원래는 24시간 지속되는 그런 효능으로 돼 있는데, 24시간 정도도 아니고 잘해야 2시간, 1시간 정도는 약간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는 있었다.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어쩌다 한 번이고, 그게 먹을 때마다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거가 그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게 이런 약들에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게 정말로 힘들다. 지금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시도한 게 물 마시고, 그리고 4시에 잠이 깨져서 물 마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다 시도를 하는 것이다. 네이즈코트 스프레이도 코에다가 뿌려봤고, 그 다음에 또 들기름도 한 숟갈을 마셨다. 그리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계속 해보는 것이다. 그러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처럼 말을 하면은 가래 증상이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 네이저 코트 그 스프레이 때문인지, 아니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들기름을 복용했기 때문인지, 어쨌든 간에 말하는 동안은 가래로부터 약간 정신을 그냥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그런 때가 있기도 있다. 이게 또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목청을 계속 쓰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읽는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시부렁 거리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그것도 작년까지는 그게 어떨 때는 그게 효과가 있는 때도 있었고, 그러나 이게 2시간 이상 다른 사람과 상대방과 얘기한다고 해서 그 후로도 효과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던 것 같고, 1시간 정도는 효과가 있었던 걸 느꼈는데, 모르겠다. 그게 말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 후비르 증상이 아주 심할 때는 정신하고 아주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있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운전할 때도 소비로 증상이 가장 힘들고 참기 힘들 때가 운전할 때인데, 질식까지도 가고 그럴 경우가 운전할 때인데, 그때도 아마 운전하는 게 정신적인 많은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계속 말을 하다가 이제 가래가 안 생겨서 계속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래가 계속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것 같다, 말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자주 뱉지는 않지만 계속 축적이 돼서 뱉을 때는 아주 진하게 나온다, 양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말하는 것 자체가 가래를 줄여두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증상을 이 뇌가 잘 인식을 못해서 이게 가래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쌓여야만 이제 이게 그쪽으로 이제 뇌가 페이 어텐션을 해가지고 가래를 뱉어낼 때 그 많은, 좀 더 많은 쌓인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다. 어쨌든 분명히 정신적인 거와 이 어떤 서로 작용이 있긴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울증이나 정신공황에 걸려서 가래가 계속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다. 다만 이제 이 후비로 육체적인 가래가 많이 생기는 게 90%고, 나머지 10% 정신적인 거에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어떤 의사들은 정신공황에 걸린 사람들을 볼 때 그 증상 중에 하나로서 이 후비루를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정신공황의 정신질환이 후비루를 야기시켰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의사들이 있다. 그거는 잘못된 인식 같다. 왜냐면 그 의사들은 대부분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내가 볼 때 이렇게 후비루나 이렇게 힘든 육체적인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병도 겪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왜냐하면은 육체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신적으로 당연히 더 힘드니까 정신적인 것까지도 병이 들게 된다. 예를 들어서 심장병 환자들이 정신공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거의 10% 환자가 그렇다는 통계도 있다. 근데 반대로 사실은 또 우울증이나 정신공황을 먼저 해서 이게 육체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특히 이제 현대의학의 양학 계열의 의사들은 마치 그걸 이제 과대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육체적인 걸 야기했다고. 이 경우도 이제 정신공황이 후비루를 야기시켰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인 것 같다. 후비루나 만성적인 비염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덤으로 얻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어쨌든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나 이제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성 비염이나 알러지로 고생하는 사람이 정신공황까지, 그 증상으로 인해서 정신공황을 겪게 되면은 그 경우 정말 힘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비디오를, 이 동영상을, 녹음을 듣는 것조차도 힘들 거라고 상상한다. 왜냐하면 정신공황에 한번 걸리게 되면은 힘든 얘기도 듣기가 쉽지 않다. 뭐 힘든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런 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 사람들은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신공황도 내 생각으로는 보통 이제 미토콘드리아 그러고 이제 정신적으로 자기 건강을 항상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몸이 어떤 이상 작용이 분명히 있는데 의사들이 찾아내지 못하니까 이건 그냥 정신적인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본다. 근데 이제 자기는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현대의학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찾아주지를 못하니까, 현대의학적으로 기계가 뭐 찾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 병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인 것까지도 이제 힘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본다. 다만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모든 걸 다 정신적인 거와 스트레스로 다 몰아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스트레스가 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그 마음의 병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어쨌든 예,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그 안티히스타민이나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알러지 약들이 그렇게 좋은 효과들을 꼭 주는 것들은 아니고, 어떤 경우는 사과나 나의 경우는 특히나 사과, 생강, 이게 효과를 볼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게 큰 효과를 주진 않지만 아주 고비의 상황에서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은 지금까지 해줘 왔다. 사과를 씹거나 하는 것들이. 그래서 사과는 상당히 많이 사놓고 있다. 특히 이제 사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과에는 큐어세틴이라는 QUER CETIN이라는, 구글에서 찾아보면은 그게 있는데 그것만 또 파는 약도 있고, 이런 성분이 사과에는 특히 빨간 사과, 후지 사과나 미국에서는 레드 딜리셔스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런 사과에 큐어세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잠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문제가 거의 잠을 못 자고 있어서, 잠을 못 자면은 다시 또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알러지 증상이 기승을 부릴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잠을 더 자는 게 중요한데 글쎄 내 힘으로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다시 잠이 오든지 오지 않든지 다시 또 잠을 또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다.